약간 걱정되는 게 저는 또 근본적인 의문을 또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택이 부족한 거 맞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네. 공급 부족이 우리 트렌드가 됐거든요. 한 2019년부터. 네. 왜 갑자기 공급이 이렇게 트렌드가 됐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들 하더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약간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박한 평가가 나오는 건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짜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다들 하나같이 네. 성적표를 보니까 다들 이렇게 리젝트 직전까지 고점수만 간신히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소장님? 그렇죠. 대책 내용을 보면 뭐 열심히는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만든 분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렇죠. 분야별로 보니까 빠진 그렇죠. 분야가 없어요. 총망라. 총망라를 하고 네. 굉장히 고생했는데 저는 이 대책 내용을 쭉 보고요. 드는 생각이 옛날 그 소설 영화가 생각났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야. 이걸 누구를 위한 대책이지? 문청 문학 청년이었던 우리 김인만 예, 소장님. 예. 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누구를 위한 대책이었을까? 결국에는 공급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예고를 했었잖아요. 아니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어요. 서민을 네. 위한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앞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서민 주거 안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절대 불안해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런 예를 좀 들고 싶어요. 혹시 자녀 키우시잖아요. 네. 공부를 애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규칙적인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거 우리 시대 때 얘기고. 그럼 일단 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뭐 강남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방에 책상 한 3개 둘 수도 있고. 뭐 드라마도 안 보고 뭐 그렇게 그렇죠. 최근에 하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뭐 네. 조영구 씨 부인은 책상을 3개 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겠다는 의지, 환경보다는 저는 의지가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수요자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된다. 수요자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공급자의 마음도 중요한데 공급자한테 도움은 됩니다. 공급자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그럼 공급자가 나 지금 아파트 지을래라고 네. 결정을 낼까? 내지 않습니다. 왜 안 짓느냐고 생각해 보면 일단 금리가 높고요.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네. 지으면 미분양 우려가 큽니다. 아무데나 안 돼요. 미분양이 최근에 좀 줄었다고 하던데. 줄어들어도 아직 6만 3천 원입니다. 아, 6만 3천 원고 네. 잘 되는데 지으려면 땅값이 비싸고요. 그쵸. 건축비도 비싸고요.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금리도 문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짓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허가를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PF 대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분위기 좋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건설회사들도 좀 갸우뚱할 겁니다. 아 지금 좀 환경이 좋아진 건 맞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라는 상황이고요. 박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건설사들은 박하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공급자들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급자들 미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공급자들이 원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힘들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어떻게 들었다. 뭐 좀 완화해달라. 네. 도시형 생활주택 좀 주차장 완화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데 평가가 박한 이유는 자 이제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 효과, 뭔가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도움이 네.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심리 효과거든요. 심리적으로 공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을 가지고 다투는 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5년 후에 줄어들 입주 물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장 상황을 가지고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책 내용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지?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은 아까 이광수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네. 거기서 봐도 뭐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자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보도 자료나 뉴스나 보고 기다리면 주택 가격 안정되겠구나. 나 안심해도 되겠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대책 내용을 보면 눈만 껌뻑껌뻑. 왜요? 왜 안 들어요? 일단 공급을 한 5만 5천 호 늘린다잖아요 지금.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5만 5천 원 늘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눈이 껌뻑껌뻑. 270만 원에서 5만 5천 원 늘어나면 5만 5천 원 늘어나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이 거기 들어가나? 내 집 마련 언제 할 수 있지? 다수의 국민들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걸 원해요. 어디 3.5기 신도시가 나와? 교산 2지구가 나와? 예를 들어서 거기 분양가 얼마인데? 언제 분양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걸 원하는데 5만 원? 10만 원? 설사 10만 원 공급한다고 해도 눈을 껌뻑껌뻑. 하나? 해야 하는 거지? 또 숫자를 늘리는구나. 270만 원도 충분히 많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할 정도로 공감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아주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 5만 원을 더한다고 하면 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뭐 PF 나오고 하면 국민들은 네. 일단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총평을 굉장히 매섭게 해주셨는데 공급 대책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좀 점점점 이렇게 평가를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공급 확대가 공공주택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한다. 네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곳들의 3만 호 이상을 확충한다. 맞아요. 이게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 아니에요? 더 많이 지으니까 분양가가 낮아지죠. 네.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아. 결국에는 쾌적성을 좀 죽이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를 약간 양보하고 물량을 더 좀 늘리겠다는 빽빽하게. 거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저는 또 근본적인 의문을 또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택이 부족한 거 맞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네. 공급 부족이 우리 트렌드가 됐거든요. 한 2019년부터. 네. 왜 갑자기 공급이 이렇게 트렌드가 됐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충분한데 왜 2019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졌을까? 왜지? 1년 사이에 무슨 큰 변고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수요 억제 정책을 했습니다. 2017년, 18년 열심히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자,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수요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가 공급이 부족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준비할 테니까 10년 후에 공급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라. 공급 열심히 할게. 3기 신도시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우리 주택 보급률도 그렇고요. 1000명당 주택수, 자가 보유율 모두 다 봐도 전국 주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왔어요. 부족한 데는 유일하게 서울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우리가 고민거리이자 논란거리인 게 인구가 줄어들고 집은 기존에 있는 것만도 소위 시쳇말로 뒤집어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만 해도요. 네. 집이 절반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서 그 황금라인이란 지하철을 타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미어 터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건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반응 아닌가요? 직관적이고 서울은 부족한 건 맞다니까요. 서울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풀고 있고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든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늘린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18년 19년도 서울 입주 물량이 최대였거든요. 10년 내 4만 7천 호, 4만 6천 호가 나왔는데 서울 집값도 최고였습니다. 입주 물량이 최고라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올해는 작년에 2만 3천 호였거든요. 입주 물량은 가장 작은데도 집값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저는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고요. 심리가 작용을 많이 하는군요. 걱정이라면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또. 2027년, 2030년 정도 이제 3기 신도시들이 물량이 쏟아집니다. 네. 쏟아지고 지금 또 늘리고 있죠. 쏟아졌을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쏟아졌다는 표현에 제가 약간 반응을 하게 됐는데 네. 쏟아졌을 때 물량이 네. 2011년, 12년도도 그랬거든요. 13년도까지 동탄 2신도시 입주 물량 나올 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하필이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시장 분위기 좋으면 이런 대책이 안 나오고요. 이런 대책 안 해줘도 알아서 짓죠. 그러니까 네. 하지 말라고 해도 지어요. 그쵸. 건설회사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만 지어 어떻게든, 해도 짓죠. 어떻게든 돈이 네. 되면 짓는데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네. 오피스텔 뭐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불만이에요. 아니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생숙 관련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비아파트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주용은 불법이니까 안 해줍니다. 오피스텔이 되어야만 해라고 했는데 네.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일단 이행 강제금은 1년간 안 받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불법이야. 그럼 불법이죠. 1년 지나면 뭐 답이 있어요? 없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애는 배가 아픈데 아이고. 일단 1년 소화제 주고 1년 버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대책. 주차장법을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주든지. 근데 복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복도 그러니까. 사이즈를 늘려야 그러니까 되는 거. 법적으로도 한시적으로 좀 1인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1인 주택이 부족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으면 주차장을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내려줘서 규제를 풀어서 아파트도 부족하지만 1인 주택도 부족하니까 늘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생숙도 사실은 1인 주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주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돼. 숙박으로 해야 돼. 나름대로의 원칙론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법을 완화해주면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 젊은 분들도 다 차를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데 네. 주차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우리 2030들이 원하는 집이 전용 59 이상 아파트인데 이거는 사다리거든요. 중간 사다리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중간 사다리가 저는 부족하진 않다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만 좋아지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다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이런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실거주용의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저는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LCT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LCT 복합단지에 보니까 생수기 2년 만에 생수 가지고 시세 차익 43억 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높은 곳에 바다 조망이 있는 네, 뷰가 여기도 생수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초고가 전형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사는 곳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도 나름 할 말은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은 있는데 이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맞춰버리면 압구정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LCT는 그들만의 리그고요. 여기 네. 바다 조망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전용 182제곱미터 우리 평으로 따지면 55평 정도 되는 대형인데 바다뷰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 자면 하루 숙박비가 뭐 80 몇만 원이라고 네? 해요. 하루 특급 숙박비가. 호텔이에요? 네. 왜? 큰 면적에 스위트룸처럼 바다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80 몇만 원 줘도 주로 쓰는 거죠. 여기는 숙박으로 돌려도 아마 대박을 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가격으로 나누는 건 어때요? 그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서 네. 진짜 이거는 그 도시에서 1인 가구가 정말 실거주용으로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성적인 평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으로 나눠서 이거 이상은 이거는 거주용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때요? 가격을 얼마를 정해야 될까요? 그게 또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도 중위 있습니다. 가격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 그 가격에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한다면 네. 5억 9천 원 되고 6억 천 원 또 안 되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그거는 같아요. 끊임없는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네. 국토부에서도 뭔가 진지하게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1인 주택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정부에서.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10만 채 정도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나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이 없는데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네. 이게 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일단 기존에 지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유예를 하든 뭐 이거는 특별 규정을 만들든 하고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정부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예외가 생기면 요 엇비슷한 게 계속 생긴다. 그리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또 합법으로 해달라고 한다. 그 정부의 반론이 이거더라고요. 뭐 충분히 공감은 되죠. 물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걸 허용해주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물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좀 과하다. 요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공시가격의 10%는 낼 수 없는 세금이거든요. 어떻게 내요?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낼 수 없는 세금은 조세 저항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행 강제금을 대폭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낼 수 있는 수준 그냥 1년에 한 몇십만 원? 그 정도라면 저는 또 버틸만 하지 않을까. 그럼 그거 내고 계속 주거용으로 살고 그럼 또 그것도 문제네. 나라에서 불법을 조장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생수 관련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뾰족수가 없어 보여서 참 답답한데 뭔가 특단의 대책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앞서서 이제 총평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설사가 어렵다고 돈을 더 대주겠다고 한다. 네. 그러면 무너져서 시장의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업체들이 그냥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연명이 가능하다. 좀비처럼. 그렇죠.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있죠. 어때요? 저도 사실은 그게 불만이긴 하죠. 이게 시장 흐름에 따면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더 강해져야 되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새끼 중에 약한 새끼는 도태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아파도 그게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저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 시장 경제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곳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관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 자금 지원을 해주고 또 좀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한 40년? 뭐 제가 50년은 모르겠고 한 40년 동안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거 바뀌지 않네요. 우리 생숙도 문제지만 이게 또 지원해주게 되고 또 생명 연장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 좋아지면 또 돈 벌고 그 벌었던 돈은 어디 가고 또 어렵다고 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그 PF 관련해서 이것도 참 딜레마인 게 건설사를 지원하는 건 사실은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고 이사 가고 이런 행위가 일시에 중단이 돼버리면 인테리어, 도어락 업체, 뭐 가전업체, 부동산, 가구업체 하다못해 그 동네 피아노 태권도 학원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고려해서 그러는 건데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요? 올해도 한 400개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중소건설사는. 이게 뭐 계속 위기설 나오고 있는데요. 9월 위기설 지나서 뭐 12월 위기설도 나오고요. 중소건설사들은 아마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이자만 뭐 3억씩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자 3억 내면 사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형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짓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세하고 또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런 물건들은 또 분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생명 연장만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요.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 신뢰가 회복돼야 되죠. 최근에 오늘 여기 뉴스 우리 네네. 방송 오기 전에 어떤 기자가 전화 왔는데 신촌 쪽에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왜요? 전세가 약세니까. 사람들이 전세가 불안하니까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중소건설사들이. 그래서 정부가 PF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에 내놨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붕어빵에는 원래 붕어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책엔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소장님. 다음에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